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개전 6개월을 맞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또 한 번의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돈바스 점령 이후 성과가 부진하자 침략을 주도했던 러시아 극우 민족주의자들이 정부와 군의 무능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선 것인데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러시아 극우 세력들이 SNS를 중심으로 부족한 전쟁 준비와 불필요하게 높은 인명피해, 더딘 진격 속도 등과 관련된 불만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보다 강력한 무기 투입에 대한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크림반도의 러시아군 기지가 폭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더욱 여론에 힘이 붙고 있는데요. 이에 러시아군은 1기당 60억에 달하는 T-90에 이어 마침내 시험 운용 중인 T-14 아르마타 전차에 대한 조기 투입까지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12KM밖에 목표물을 정확하게 격파할 수 있는 이 무시무시한 전차의 출현 소식에 덩달아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전차가 있는데요. K-이윽표에 이어 차세대 한국산 전차인 K3가 바로 그것으로 유일하게 T-14에 대적 가능한 스펙으로 구성된 K3의 구체적인 무기 형태가 공개되자 유럽연합은 벌써부터 새로운 한국 신무기의 탄생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이 기괴한 포의 정체와 얼마 전 러시아의 극우 인사인 이고르 기르키는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가 손가락만 빠는 사이 우크라이나군은 사실상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부쉈다며 러시아군의 전략 실패에 대해 강렬히 비판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의 분리 독립 당시 친러시아 분리주의 무장 세력의 지휘관으로 활동한 바 있었던 그는 전쟁이 계획대로 수행되고 있다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거리낌 없이 러시아 국방부의 혼란과 무능을 비웃기 시작했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현재 대부분의 극우 인사들은 전쟁에서 성과를 못 내는 군 지휘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으며 특히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포함한 군 지휘부를 겨냥해 내가 푸틴이라면 이들이 총사령을 거의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등 강도 높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여론이 최악으로 흐르자 러시아군은 지난 T-90에 이은 새로운 비밀병기를 투입하여 전황을 뒤바꾸려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가 지난 7년간 야심차게 개발한 차세대 주력 전차 T-14 아르마타가 그 주인공으로 파퓰러 미케닉스, 폭스트롯 알파 등미 언론들은 아르마타 신형의 경우 125주포를 통해 3UBK-21 스프린터 대전차 미사일을 발사하여 11.4km밖에 표적도 아주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가공할 성능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5년 5월 대독 전승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첫 시제품을 선보인 아르마타는 전자동 무인 포탑차 형태로 관통력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으나 적어도 5km 거리에서 90cm 두께의 장갑판을 관통하는 리플렉스만큼 강력할 것이라 예측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경쟁 상대인 미 육군의 에이브럼스 전차의 유효 사거리가 34km인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아르마타 신형은 3배나 먼 거리에서 에이브럼스를 거뜬히 격파할 수 있는 강력한 스펙이며 이는 반드시 우크라이나 전황에 유의미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물론 에이브럼스는 열화우라늄으로 처리된 반응장갑을 장착했기 때문에 이론처럼 쉽게 격파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나 적어도 베일에 쌓인 아르마타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공포심이 어느 정도인지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현존 최강의 전차가 T-14라는 것에 이견은 없으나 이 순위가 바뀌는 기점을 2030년으로 콕 집어 지정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군이 2030년대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인공지능 전차 K3의 존재 때문인데요. 이것이 T-14 아르마타를 능가할 것이라 확신하는 이유는 K3에 탑재되는 포탑의 방식이 지금껏 도입된 적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열화학포라 불리는 이 포탑은 기존 화포 무장이 화학추진제만으로 탄체를 가속시키는 반면 화학추진제 연소 시에 발생하는 화학에너지와 외부에서 인가되는 전기에너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탄체를 가속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뇌관 및 장약의 연소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하여 그 속도가 무려 음속의 5배, 기존 화포와 같은 구조를 가지면서도 레일건처럼 엄청난 속도와 파괴력을 자랑하기 때문에
적들에겐 존재 자체만으로 엄청난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레일건처럼 완전히 다른 추진 방식은 아닙니다. 기존 화포무장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면서 장약을 점화하고 제어하는 방식을 고도화시킨 것으로 재래식포의 포미 부위에 설치된 전극에 펄스 형태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여 아크를 발생시키면 이 아크가 전극 사이에 위치한 절연제를 플라즈마화하여 고온고압의 팽창력으로 탄자를 가속시키는 원리로 알려졌습니다. 전열화학포가 최근 들어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건 장약 연소 단계를 더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보다 완전 연소에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재래식포는 추진제가 폭발하여 탄자가 진행함에 따라 약실압력이 감소하지만 전열화학포는 방전되는 전기 펄스의 크기와 주파수를 변화시켜 탄자가 진행하는 동안 추진제의 연소를 제어함으로써 강내의 최대 압력을 장시간 유지시켜줍니다. 따라서 전자열 추진은 탄자가 견딜 수 없는 가속 한계를 넘지 않으면서 최대 가속도가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이는 곧 일반 화포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무시무시한 사거리를 구현해낼 수 있었죠.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파괴적이었습니다. 레일건과 일반 대포의 장점을 두루 갖춘 전열화학포는 포 구속도 및 포구 에너지가 레일건 수준인 초속 1.72 OKM에 준하며 기존 화포에 비해 사거리 및 관통력까지 대폭 증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포탄이 포물선 운동을 한다고 가정할 때 초속 2.5km의 속도로 발포할 경우 최대 사거리가 무려 640km에 달하니 이 정도면 하품보다 더 멀리 투사하는 것이며 만약 유도할 공포탄을 사용하여 사거리를 최대치 이상으로 뽑아낼 경우엔 항공모함 함재기나 대형 대함 미사일에 맞먹는 위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정도로 빠른 포탄은 현용 방공망으로는 요격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K3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 같은 가공할 무기들을 100% 무인화로 운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K는 이미 버스령 자동장전 시스템을 채택해 운용 중이지만 지금까지 무인 포탑과 관련 새로운 장전 시스템 개발 수요에 대해 끊임없는 압박을 받아왔으며 한국 방산업계에서는 K10 탄약 보급 장갑차 기술을 활용해 현재의 버스령 자동장전 시스템과 향후 K3에 탑재될 신형 장전 시스템 모두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등 어느 정도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2와 달리 무기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K3의 후미에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VLS, 즉 수직 발사대 설치에 대한 논의가 실제 오가고 있으며 이것이 탑재될 경우 기존 전차의 개념에서 다연장 로켓처럼 다수의 포탄과 미사일로 여러 목표물을 동시 타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K3는 K2와 달리 차체에 무인 포탑과 VLS를 장착해 고속기동과 동시에 다발 포격으로 적을 섬멸하는 천궁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크기입니다. 전열화학포에 무인 포탑 VLS까지 탑재할 경우 전차의 크기가 기존 K2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은 자명하므로 당연히 피격당할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현재 우리 군은 스텔스 전차를 기반으로 한 설계 및 사이즈 축소에 매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화 디펜스가 호주에 수출을 준비 중인 레드백 장갑차 차체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K3와 같은 차세대 전차는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 독일도 이미 개발에 나선 상태로 그중 제일 먼저 러시아가 T-14 개발 완료에 성공했으나 무인 포탑을 제외하고 주포가 현재 러시아군에서 쓰이는 차기 자주포가 그대로 이식되는 등 현재의 아르마타 전차보다 덩치가 1.5배 휘졌다는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한국은 K2 전차의 양산과 추가 개량 과정에서 K3에 관한 연구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며 K2의 피탄 거부 컨셉을 더 강화하여 보다 완벽한 스텔스 성능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지금까지 불가능이 없었던 한국의 개발 능력상 이 또한 어렵지 않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인데요. 세계 최초의 완성형 전열화학포 전차인 K3와 비슷한 시기 상용화가 완료될 KF-21과 함께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3차 회담이 작게나마 긍정적인 진전을 보였다고 보도되기 무섭게 이 같은 기대를 한 번에 무너뜨린 푸틴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의 사상자가 2,000~4,000명에 이른다는 내용을 인정하면서도 반대로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우리보다 더욱 절박해졌다며 2주 안에 반드시 키이우를 점령하겠다는 등 끝까지 침공 의지를 꺾지 않았는데요. 다만 푸틴 대통령은 언제든 추가 협상에 임할 뜻이 있음을 내비치며 다소 열린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예상과는 다른 장기전과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갑부대를 잃은 것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한편 제블린을 활용한 게릴라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던 러시아군은 최근 또 한 번 업그레이드된 K2 흑표 소식에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하고 덮어만 두었던 로켓 방어 시스템을, 그것도 한국이 세계 최초 자동화 무인 기술로 개발해낸 것이었죠. 양국은 이번 3차 회담에서 민간인 대피와 관련 잠시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기의 진전을 보였지만 우크라이나의 중립화 그리고 크림반도를 비롯해 동부 돈바스 친러 분리주의 지역의 독립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라는 등 러시아 측의 강경한 태도에서 또다시 종전은 요원해질 분위기입니다. 이어질 4차 회담 일정에 관해 러시아 측은 정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벨라루스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같은 시각 우크라이나 거점 도시들의 폭격이 계속되면서 이번 합의사항이 실제 이행될지에 대한 우려도 깊어졌는데요. 일각에선 러시아군이 민간인 대피를 인정해주겠다는 것은 최근 거세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함과 더불어 조만간 키이우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앞서 흩어졌던 기갑부대를 재정비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은 부실한 보급으로 촉발된 연료 문제로 전차들이 64km 넘게 늘어선다든지 동토의 해빙으로 전차가 땅에 파묻혀 진격이 저지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가까스로 도시에 입성한다 해도 건물 안에서 매복한 채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제블린병들의 활약은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는 물론 침공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수정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제블린이라는 무기는 대전 차용로 유명한 FGM-148로 러시아 침공 전 미국과 서방에선 러시아 병력의 대부분이 기갑부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 우크라이나군에 해당 무기를 주력으로 공급해왔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군은 대당 50억이 넘는 전차와 장갑차는 물론 수백억에 이르는 헬리콥터까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제블린에 대책 없이 당하고 있는 사태가 벌어졌고 우크라이나 방어군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적군의 전차 211대, 장갑차 862대, 군사 차량 355대에 피해를 입혔다는 등 놀라운 발표를 내놔 화제가 됐습니다. CNN 측은 우크라이나의 생각 외로 강한 저항에 러시아 공세가 주춤해졌다며 이에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에서 획득한 무기체계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당초 평원이 많은 우크라이나 지형상 러시아 기계화 부대는 수도 키이우를 거점으로 장애물 없이 진격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전차 사거리 바깥에서 제블린을 발사하는 게릴라 전략을 취하면서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제블린은 길이 1.2m, 무게 22.3kg의 휴대용 미사일임에도 자율유도 장비를 갖추고 있어 탄두를 발사한 직후 병사가 회피 기동을 해도 적외선 장비로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해 명중시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때문에 공격당하는 전차의 입장에선 최초 발사 지점을 찾기는 균형 방어 사격을 하기조차 극도로 어려웠고 특히 미국이 지원한 최신 제블린의 사정거리가 5km에 달해 병사들이 민첩하게 기동할 경우 최대 유효 사거리가 45km에 지나지 않는 러시아군의 주력 전차로선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다가 제블린은 휴대용 미사일임에도 800두께의 장갑까지 관통 가능했기 때문에 파괴력과 살상력 면에서도 수준급으로 평가받았는데요. 무엇보다 탄두를 발사해도 후폭풍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 덕분에 건물 내에서 시가전을 치르기에도 유용했고 이에 우크라이나군은 전차와 장갑차뿐 아니라 헬기 같은 공중 목표물에도 제블린을 적극 이용하며 러시아를 수렁으로 몰고 갔습니다. 반면 군사대국이자 스스로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던 러시아는 형편없는 무기와 전술과 병참이 맞물려 전 세계적 망신과 굴욕을 당하고 있었는데요. 해외 언론에 따르면 트위터, 텔레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파괴된 러시아군의 탱크와 장갑차, 헬기의 영상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고 일부에선 기름이 떨어진 러시아 장갑차를 발견한 우크라이나 농부가 트랙터로 견인해 간다든지
혹은 우크라이나 운전자가 방치된 탱크 옆에 서 있는 러시아 병사에게 견인해줄까? 라고 말하는 동영상이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에 군 전문가들은 러시아군의 전술적 실수와 군사적 결점이 새삼 놀랍다거나 무기력하게 불에 탄 탱크와 장갑차들이 속출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러시아제 무기 품질이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저급이라는 악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한편 형편없는 러시아제 탱크와 비교하여 최근 또 한 번 방어 능력이 업그레이드된 K2 흑표가 새삼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제블린의 성능이 이 정도일 줄 몰랐다는 의견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 군대 역시 전차를 주력으로 이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625전쟁 당시 북한과 소련의 전차에 톡톡히 당한 트라우마가 전차 전력 집중으로 이어졌던 한국은 예를 들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북진한다는 제7기동군단이 이런 배경에서 탄생하기도 했고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제블린의 활약을 곁눈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참고로 육군의 새로운 주력 전차이자 미래 수출의 효자 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K2 전차는 2008년 개발돼 현존 최강 120활강포와 자동장전 기능을 적용 탄약수가 필요 없어 운용 인원도 3명이면 되는 데다 시속 70km의 빠른 속도로 이동 가능해 단번에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2020년 3차 양산 계약까지 체결된 바 있었습니다. 스펙상 볼 때 K2 흑표는 러시아 전차에 비해 제블린 공격에 덜 취약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시가전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제 아무리 흑표라 해도 적군의 기습에 추풍낙엽으로 쓸려갈 것이 분명했는데요. 이에 현대로템 측은 제블린과 같은 로켓의 손쉬운 표적이 되고 있는 러시아 기갑부대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으로 세계 최초의 자동화 방어 시스템을 탑재하게 됩니다. 현대로템 관계자에 따르면 능동 방어 시스템이라 불리는 이 방어 체계는 유도교란형 소프트킬과 대응 파괴형 하드킬로 나뉘는데 K2 전차에는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 방어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며 만약 제블린 같은 대전차 유도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를 사전에 감지해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즉각 복합연막탄을 발사함으로써 미사일 유도를 교란하고 전차는 그 시간에 재빨리 회피 기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수출형 K2 전차에는 이 같은 소프트킬 방식 외에도 미사일을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도 추가로 채용됐는데 노르웨이 수출을 염두에 두고 개발 중인 K2NO에는 날아오는 미사일 쪽으로 대응탄을 발사해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방어 시스템을 비롯 RPG와 같은 휴대용 보병 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복합장갑도 전차 앞쪽에 설치되어 대전차 화기를 막을 수 있는 현존 기술 중 웬만한 건 거의 적용됐다고 전했습니다. K2뿐만 아니라 하나가 만든 레드백 장갑차에도 최근 대전차 화기 방어력에 대비해 전투기에나 적용되는 최첨단 센서를 달았고 또한 레이더를 통해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사전에 포격하는 아이언 피스트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호주와 유럽 등으로 수출을 적극 타진 중이었을 당시 가장 큰 세일즈 포인트가 바로 이 능동방어 체계로 다만 방산업계 측은 적용 비용 등의 문제로 우리 군에는 능동방어 체계 적용 비율이 낮은 편이라며 수출 모델만큼이나 우리 군에 보급된 국내 배치 모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미국산 제블린 미사일이 북한 등 적대 국가들에서 활용될 가능성은 낮고 또한 현대전이 무조건 제블린 BS 전차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가정은 다소 극단적일 수 있으나 방산업계 측은 무작정 전차를 들이밀어 큰 실패를 겪은 러시아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 방산업계는 제블린의 활약과 대응 방법과 관련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최우선 위협인 북한의 대전차화기 기술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다 지난해 북한이 국방발전 전람회를 통해 공개한 정밀유도 미사일 스파이크와 정권 수립 73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전차 미사일인 불새 등이 존재했기 때문인데요. 이어 방산업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현대전은 구형 전차를 다수 보유하는 것보다 소수이더라도 능동방어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신형 전차를 얼마나 보유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수 강군으로 정예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싼 전차 한 대를 사느니 싸구려 전차를 여러 대 사자는 식의 잘못된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K나 레드백 장갑차의 개발 방향성이 매우 옳은 상황이라 말하기도 했죠. 다시 말해 한국은
방어적인 면에서도 강국이긴 하나 마냥 역으로 침공을 당하는 국가의 입장에선 그야말로 재앙적 사태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에 일각에선 우크라이나의 적국이 한국이 아닌 러시아라는 게 차라리 다행인 상황일지 모른다고 평가하기도 했죠. 한국형 경전투기 FA-50이 전 세계를 뒤흔들며 완전히 휩쓸고 있습니다. 폴란드 등 유럽 지역을 장악한 데 이어 이번에는 아랍 아프리카 지역의 핵심으로 알려진 이집트의 거점을 구축해 방산 시장을 완전히 손에 넣겠다는 건데요. 이뿐 아니라 전투기 심장으로 알려진 엔진을 그냥이 아닌 슈퍼 호넷급으로 탄생시킨다고 하는데 FA-50을 둘러싼 최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AI의 국산 다목적 경전투기 FA-50 200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핵심 우방국인 쫄란드를 해외 마케팅 거점으로 삼고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를 넘어 내친 김에 항공산업의 본고장인 미국 시장 진출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달 29일 폴란드 공군에 FA-50GF-12대 납품을 전달하며 수출 계약을 체결한 지 1년 3개월 만에 납품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앞서 KAI는 2022년 9월 폴란드와 FA-50 48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남은 물량 36대는 쫄란드 공군의 요구에 맞춰 FA-50PL로 개발해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FA-50은 폴란드 주력 전투기를 대체하는 핵심 기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으로 노후화한 미그 29와 수호이 22 전투기를 FA-50으로 대체해 공군 현대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도 FA-50 도입에 관심이 아주 많은데 차기 전투기 선정 사업으로 FA-50 블록 20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량형 모델인 블록 20은 항속거리와 무장 능력을 확대한 모델로 AESA 레이더,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동급 최강 전투기로 불립니다. 사실 필리핀 공군은 2015년부터 FA-50PH-12대를 운용하고 있는데 뛰어난 격추 성능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즈베키스탄도 FA-50 도입을 타진하고 있는 중인데 바오디르 쿠르바노프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은 작년 8월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 국방부의 방산 협력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해 러시아 무기에 의존하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수입처 다변화를 꾀하고 있는 중이라 적극적인 움직임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집트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 수주 가능성도 매우 큰데 현재 KAI는 이집트와 FA-50 36대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이집트의 경우 향후 추가 주문 가능성도 있어 앞서 KAI는 이집트 수출을 최우선 과제로 마케팅을 집중했고 현재 협상이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렇듯 KAI는 아프리카의 안보 전략의 요충지인 이집트를 넘어서 항공산업의 본 고장인 미국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큰 그림을 갖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내년까지 280대 규모 공군 전술훈련기와 220대 규모 해군 고등훈련기 전술훈련기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해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무기 재고가 소진되고 있는 만큼 FA-50의 미국 시장 진출 도전에 대해 승산이 있는 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이집트에서 FA-50 경전투기 36대 생산 협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방산업계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집트 FA-50 수출건의 경우 이집트 현지에 생산 공장을 짓고 자체 제작하는 방식의 수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선적으로 FA-50 36대를 생산하고 추가로 더 생산 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KAI는 이집트를 아랍 아프리카 지역의 FA-50 수출과 유지보수 거점으로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집트 FA-50 수출은 1년 전부터 계약 이야기가 글로벌 방산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 계약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해외 트위터에서도 해당 내용이 업로드되는 등 계약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계약 체결이 성사되면 이집트는 전 세계에서 7번째 FA-50 운용국이 될 전망인데요. 전투기 등 무기 체계의 경우 국가마다 군사 운용 방식이나 환경이 달라 맞춤 제작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 방산은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만큼 FA-50 운용국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KAI가 중국을 제치고 이집트에 최대 100대 규모의 FA-50 수출을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등 그동안 무성했던 소문이 현실화됐습니다. 디펜스 아랍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집트 아랍산업화기구는 KAI와 FA-50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을 위한 예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1월 아랍산업화기구 수장이 우리방산 대표단을 만나 초기 협약을 위한 실행 단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으며 그 뒤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KAI에 따르면 이집트와 FA-50 공동 생산과 더불어 지역별 수출센터를 설립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이집트는 공군의 현대화를 위해 첨단 훈련기 100대를 계약하는 걸 타진하고 있는 중으로 이 가운데 FA-50이 낙점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FA-50은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호환성이 매우 높아 차기 전투기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FA-50은 경쟁사인 중국의 AVIC L-15,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M346과 견주어 볼 때 교육과 훈련에 최적화돼 있어 향후 이집트 공군의 핵심 기종으로 활약이 기대됩니다. 실제로 강구영 KAI 사장은 작년에 열린 리마 국제에어쇼에서 이집트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며 FA-50 100대를 수출할 수도 있는 매우 큰 시장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KAI의 기대감과 노력에 부응하듯 이집트에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 뿌듯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해당 소식을 들은 중국에서 평소와 완전히 다른 반응이 나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 언론에서 FA-50의 이집트 수출을 칭찬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민누즈는 FA-50의 이집트 수출 소식은 매우 충격적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고 표현했습니다. 매체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서티-50과 FA-50이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방산시장의 새로운 슈퍼스타로 이번 기회를 통해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FA-50을 둘러싼 이집트와의 협력은 국제방산시장에서 한국 방산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3K 눈부신 성과를 거두며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이라면 무조건 비판하기만 했던 중국이었기에 다시 봐도 적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중국이 크게 화들짝 놀랄 만한 한국 전투기 관련 추가 소식이 국내 방산업계에서 또다시 들려왔습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드디어 한국형 전투기 엔진 개발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엄청난 소식인데요. 첨단 항공 엔진은 10대 국방 전략 기술에 모두 포함될 만큼 경제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기술로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 방산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2030년대 중후반까지 국산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1만 5천 IBF급 터보팬 엔진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LBF는 엔진 출력의 단위로 1만 LBF 이상은 Z기급으로 분류됩니다. 현재 항공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은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선진국만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첨단 기술로 꼽힙니다. 한국의 경우 ADD를 중심으로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설계, 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민간 업체에선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일부 부품의 제작과 조립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항공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은 부족합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에는 T-50, FA-50, TA-50의 심장에 해당하는 엔진은 모두 외국에서 수입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미래 전장이 항공과 우주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구나 방위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자 항공 엔진 개발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 역시 항공 엔진 개발을 주목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우리의 심장으로 전투기를 날아오르게 하기로 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항공 엔진을 생산하는 곳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유일한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F-15K 전투기와 T-50 고등 훈련기 등 우리 공군의 주력 항공기 엔진뿐 아니라
한국형 헬리콥터 개발 사업에도 참여해 수리온의 엔진도 생산했습니다. 2016년엔 KF-21 프로젝트에 뛰어들어 엔진 통합 개발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이런 이유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GE로부터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직구매 조립 국산화 부품 국산화의 3단계를 거쳐 엔진 국산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국내 방산업계는 오랜 기간 미국 업체들과 정식 계약으로 기술과 부품을 받아 전투기용 엔진 기술을 국산화해왔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 1350도 수준의 유를 가진 터보팬 엔진 기술까지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사청이 10여 년 뒤에 내놓겠다고 밝힌 엔진은 현재 KF-21이나 미군 FA-18EF 슈퍼호넷 전투기에 탑재되는 F-414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올해 시작되는 엔진 국산화 개발 프로젝트의 완료 목표 시기는 2037년쯤으로 전체 사업 예산은 약 5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중국이 한 종류의 엔진을 개발하기 위해 퍼부은 돈의 5분의 1도 안 되는 예산과 4분의 1에 불과한 사업 기간으로 한국은 고성능 엔진을 만드는 건데요. 이른바 한국형 F-414 엔진이 완성되고 이 엔진이 FA-50 후계 기종 혹은 KF-21 블록 3 같은 차세대 기종에 탑재되면 한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전투기 독자 개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전투기 동체부터 레이더, 전자장비, 각종 센서와 엔진까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영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한국도 비로소 그 대열에 합류하게 되는 건데요. 대한민국이 오롯이 순수 국산 기술로 전투기를 독자 생산하는 진정한 항공 선진국으로 거듭날 일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선박 건조 공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 미국 델토로 해군 장관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 장관이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하고 나서 지난 9일 미국 행사에서 한 발언이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델토로 장관의 방안은 국내 조선소의 군사적 상업적 역량을 확인하고 향후 미국 해군 MRO 사업을 포함한 함정 사업과 관련하여 한미 협력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의 함정 유지 보수 정비의 말 오역량이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고 판단하고 해외 기업과 협업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라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군함을 건조하며 위기감을 느끼는 미국은 이를 견제하려면 생산력이 필요한데 한국이 과연 이것이 가능한지를 보러 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40년 전만 해도 세계 1위 연간 70척 이상이었으나 현재는 세계 19위로 떨어진 상태이고, 반면 중국은 최근 20년 동안 연간 미국 생산량의 3배 이상의 선박을 만들어내면서 글로벌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해군력에서도 미국은 숫자면에서 중국에 뒤떨어지고 있는데, 최근 남중국해 갈등을 비롯해 위기감을 느낀 미국은 당장 중국을 견제할 해군력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의 힘이 필요한데, 이를 해줄 수 있는 나라가 세계 1위의 조선업 국가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델토로 장관은 국내 대표 함정 방산기업 HD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잇따라 방문해 한국의 함정 건조 역량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델토로 장관은 먼저 HD현대중공업 선박 건조장을 둘러본 후 올해 인도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우리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과 신형 호위함 충남함 등을 살펴봤습니다. HD현대중공업은 현재 필리핀에서 초계함 2척과 호위함 6척을 수주해 건조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지금까지 국내 업체 중 가장 많은 총 14척의 해외 함정 수주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델토로 장관은 이어 경남 거제에 있는 하나오션 사업장으로 자리를 옮겨 미국 해군 MRO 사업을 포함한 함정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과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여기서 함정이 건조 중인 특수선 구역 외에 하나오션의 대규모 생산 설비와 디지털 생산센터, 시운전센터 등 사물 인터넷 나트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선박 생산에 접목한 설비도 두루 둘러봤습니다.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 장관은 이렇게 한국에서 인상 깊은 건조 능력을 보고 미국으로 돌아가 지난 9일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해군 리그 행사에서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델토로 장관은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전함을 어떤 때는 글로벌 기술 수준보다 수십 년은 뒤처진 소에서 건조하고 있다. 미국의 조선소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노동력, 세금이 필요한 비효율적인 방식이고 우리의 21세기 경쟁자들과 격차를 유지하기에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과 일본의 동맹은 예를 들자면 이지스함을 포함한 고품질 선박을 우리의 일부에 불과한 비용으로 건조한다. 저와 제 팀이 한국에 갔을 때 우리는 선박 건조 공정의 디지털화 수준과 실시간 모니터링에 깜짝 놀랐다면서 한국 조선업체의 최고 경영진은 선박이 언제 인도될지 날짜까지 알려줄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박 건조가 예정보다 몇 년 밀리는 경우가 다반사인 미국 조선업에서 선박 인도하는 날짜까지 알려준다는 한국의 건조 능력은 정말 놀랍게 여겨지는 듯했습니다. 또한 델토로 장관은 나와 우리 팀이 한국에 갔을 때 우리는 디지털화 수준과 조선 진행 상황의 실시간 모니터링 수준에 있었고 개별 재고 자재에 이르기까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해군 장관에게 한국의 조선소는 다른 세상의 것으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에만 원양항로 선박을 1000척 이상 생산했는데 미국이 10척을 생산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0배에 달하는 양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22년부터 세계 조선업을 지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조선업을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보조금, 해외 파트너십 제안 등을 내놓으며 조선업을 키워나갔습니다. 반면 미국은 1980년대 조선업 보조금을 줄이면서 조선업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세계 상선의 1% 미만을 생산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글로벌 조선업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세계 1위를 되찾았습니다. 이번 1분기 한국 수주액은 2023년 연간 수주액의 약 45.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분기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선박 수주액이 세계 1위를 달성한 것은 2021년 4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산업은 탈탄소 디지털 전환의 세계적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해 친환경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수주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발주된 친환경 선박인 LNG 선스물 9척, 암모니아 선스물척을 100% 독식했습니다. 중국이 주력하는 컨테이너선, 벌크선의 경우 57.0%, 51.6% 발주가 줄었지만 지난 1분기와 비교해 LPG선과 LNG선은 각각 1763%, 50.3% 발주가 늘어났습니다. 높은 기술이 필요한 고부가가치 선박은 전 세계가 무조건 한국에게 맡기면서 한국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수주가 32.9% 늘어난 반면 중국은 0.7%, 일본은 무려 89.7% 각각 감소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만 수주가 늘어난 것입니다. 미국은 선박 건조와 MRO를 한국과 일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는데 일본의 조선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점점 더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K조선 차세대 선도 전략을 발표하고 올해 3월에는 K조선 차세대 이니셔티브를 발족해 민관 원팀으로 추후 5년간 9조 원을 투자해 초격차 기술 확보, 국내 인력 양성 및 외국 인력 도입 등 조선 산업 1위를 유지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해양항공우주 전시회가 미국 위싱턴 D.C에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 세계 57개국 방위산업 핵심 의사 결정권자와 관계자 등 1만 6천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여기서 HD현대중공업은 수상함의 심장인 함정 추진을 위한 가스터빈 공급을 담당하는 GE에어로스페이스와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수출 함정에 대한 유지 보수 정비 사업에도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HD현대중공업은 같은 날 세계적 방산기업인 엘사메리스 테크놀러지 에리스 테크달러지즈 이하 엘사메리스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수중함의 경우 천연의 스텔스 역할을 하는 물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엘사 메리스는 미국 방산업체 중 통신 분야의 최강자로 수상함의 적 레이더 회피와 교란, 그리고 적 위치 감별 등의 중요한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HD 현대중공업은 이렇게 앞선 미국 기술까지 접목하여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선사들은 국내 기술만 고집하지 않고 미국이나 선진국들의 앞선 기술까지 도입해 뛰어난 제조 능력으로 최고의 선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북한 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 3000T급 잠수함 신체호함이 해군에 인도됐습니다. 신체호함은 전투 및 음파 탐지기 체계 등 잠수함 핵심 장비를 국산화하고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 발사관을 장착했습니다. 또한 공기 불요 추진 체계 AIP와 소음 저감 기술 등 최신 기술이 적용돼 지상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과 은밀하고 안정적인 작전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체호함 인도 인수식에는 해군 HD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물론 캐나다, 폴란드, 호주, 필리핀, 페루, 미국, 영국,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해외 9개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인 신제호함을 보여주면서 무엇보다 적기에 납품하는 모습으로 이들 9개국 관계자들에게 큰 신뢰감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형 3000급 잠수함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캐나다의 마이클 맥도널드 연방 상원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 캐나다는 2026년 3000T급 잠수함 총 12척 규모를 발주할 예정이며 한국형 3000T급 잠수함이 후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 사우디, 폴란드, 필리핀이 이렇게 한국의 잠수함을 도입하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호주는 지난 2월 대규모 건함 계획을 밝혔는데 호위함 11척을 새로 건조할 방침인데 한국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한국에게 러브콜이 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압도하고자 유무인 함선 500척을 보유하겠다는 2045년 전력계획 BATTLEFORC 2045를 발표했습니다. 2025년 국방 예산안에서 미 해군은 7척의 신규 전투함을 주문할 예정이었으나 생산 능력이 부족해 6척으로 줄였습니다. 미국 조선산업은 미 해군의 목표인 연간 잠수함 2척도 만들 수 없는데 생산 능력이 연간 1.3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500척 건조를 계획대로 이루려면 미국 밖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군함은 미국에서만 건조해야 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HD한국 조선해양과 하나오션은 미국의 조선소를 만들거나 기존 조선소를 인수해서 미국 전투함 물량을 수주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미국이 2045년까지 만들겠다는 500척은 한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